네가 조용히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서진이와 도윤이는 평생 서자 취급을 받게 될 거야. 시어머니가 건넨 편지를 읽는 며느리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세상이 믿으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그녀는 위자료 50억 원을 거절하고 아이 둘만 데리고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원룸으로 떠났습니다. 재래시장 좌판에서 비누를 만들어 팔며 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서울 귀성길 공항 VIP 라운지에서 전 남편이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연매출 500억 기업의 대표가 된 전철을 알아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20년간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5년 설 연휴 전날 오후 3시 인천공항 J터미널 프리미엄 라운지는 제주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조용히 붐비고 있었습니다. 창가 소파에 앉은 강태준이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운지 안쪽 서재 공간에 한 여성이 등을 보인 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그 뒷모습에 머물렀습니다.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다 주자 여성이 고개를 돌려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옆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태준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사기 조각이 흩어지고 커피가 카펫 위로 번졌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서윤아. 20년 전 합의 이혼 뒤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전처였습니다. 수행비서 박 실장이 황급히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준이 박 실장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커피잔 조각을 피해 한 발, 두 발 걸어갔습니다. 윤아도 커피잔 깨지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태준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읽던 페이지에 손가락을 끼운 채 태준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태준이 두 걸음 앞에 섰을 때 윤아가 천천히 일어나 목례만 건넸습니다. 태준의 눈이 윤아의 왼쪽 손목에 멈췄습니다. 1970년대 빈티지 까르띠에 탱크 프랑세즈. 결혼 10주년에 스위스 출장길에서 직접 골라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라운지 직원이 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아 코스메틱 서윤아 대표님, 탑승 게이트가 B23에서 B27로 변경됐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표님이라는 호칭과 연간회원 자격의 프리미엄 라운지 이용. 윤아가 한낱 여행객이 아니라 기업의 대표라는 사실이 태준의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윤아가 책을 가방에 넣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태준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잠깐만. 커피 한 잔만 같이 하지. 윤아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태준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연락할 일 있으면 여기로 하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윤아가 돌아섰습니다. 태준은 명함 위에 인쇄된 글씨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아 코스메틱 대표이사 서윤아. 이 여자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세상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제주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태준은 1등석에 앉아 비즈니스석 쪽을 내내 의식했습니다. 20년 동안 전철을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자신의 비겁함이 목구멍을 죄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윤아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제주 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딸 서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일을 어떤 표정으로 말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20년 전 2005년 초여름의 서울 성북동 대저택입니다. 젊은 태준과 유나가 넓은 거실에서 시어머니 오명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명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오늘 점심에 손님이 오시는데 상 좀 제대로 차려. 재벌가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하면 쓸모가 뭐가 있어. 유나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준비하겠습니다. 명문대 약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대형 제약사 연구원으로 이름을 날리던 유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 오명희의 한마디에 연구실 가운을 벗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그 뒤로 15년 유나는 두 아이의 육아와 시어머니 수발에만 매달렸습니다. 오명희는 신복인 가사도우미 김 여사를 시켜 유나의 하루를 낱낱이 감시했습니다. 어느 날 오명희가 태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태준아, 이것 좀 봐라. 오명희가 갈색 봉투에서 사진 몇 장과 녹음 파일이 든 USB를 꺼내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유나와 운전기사 정모 씨가 단둘이 차 안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교묘하게 편집한 조작 사진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운전기사와 그러고 다닌다. 이래도 가만히 있을 거냐? 태준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유나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증거가 여기 있잖아. 태준은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침 중동 프로젝트 수주라는 그룹의 사활이 걸린 현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문제를 제대로 마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태준이 중동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오명희가 유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유나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가 조용히 이 집을 떠나지 않으면 서진이와 도윤이를 서자 취급하겠다. 내 외도 증거를 언론에 흘려서 아이들이 평생 어미의 추문을 안고 살게 만들겠다. 유나가 편지를 든 손을 떨며 오명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오명희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세상이 믿으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유나는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추악한 싸움에 노출되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홀로 울며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만 지키고 협박의 내용은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겠다고.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태준과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은 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위자료 50억을 줄 테니 받아. 태준이 서류를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 양육권하고 건강보험만 유지해 주세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태준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깨끗하게 떠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건넨 외도 증거가 머릿속에 남아있어 끝내가지 말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일어섰습니다. 아이들 짐을 챙기고 현관을 나서는 혼란 속에서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를 벗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2025년 현재입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태준이 마중 나온 차에 오르며 박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에 대해서 다 알아봐. 사업 연역, 재무 상태, 언론 보도 빠짐없이. 그날 밤 서귀포 호텔 스위트룸에서 박 실장이 올린 보고서를 펼쳐든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혼 직후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않은 유나는 충남 공주시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원룸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재래시장 한쪽에서 한방 비누를 직접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대전에 소규모 공방을 열었고 약학과 전문 지식으로 한방 원료 특허 3건을 등록했습니다. 10년 차에 서울에 진출하고 15년 차에 연매출 100억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500억의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 기업으로 일본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보고서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기록에 자신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귀포 중문단지 인근 별장에서 유나가 딸 서진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표정이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공항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어. 누군데? 유나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사람이라는 걸 35년을 함께 살며 배웠으니까요. 영상통화를 끊은 서진은 서울 성수동 오피스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유나 코스메틱의 천연 원료 기술을 기반으로 비건 화장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그린랩의 대표. 투자금 30억 원을 유치했지만 남은 현금은 8억 원, 100억 원 규모의 다음 투자 유치가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밤 서울대학병원 외과 당직실. 도윤이 응급수술을 마치고 간이 침대에 누워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도윤아, 엄마 제주 잘 왔어. 올해 설에는 네가 당직이라 못 오지? 몸 챙겨. 도윤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매년 설마다 당직을 자원하는 자신의 습관. 아버지 없는 명절 식탁의 어색함을 피하려는 것이었다는 걸 도윤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짧은 답장을 보내고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층 마취가 당직실에서 여자친구 한소율이 보낸 문자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밥은 먹었어? 도윤은 이 메시지를 아침에야 확인하게 됩니다. 설날 당일 아침, 성북동 대저택의 대형 식탁에 태준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2인석 식탁 위에 가사도우미가 차려놓은 떡국 한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빈 의자들을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같은 시각 서귀포 별장에서는 유나가 딸 서진과 나란히 앉아 떡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당직실에서 도시락 떡국을 들고 화상 연결을 했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도 많이 먹어, 도윤아. 서진이 화면 속 동생을 향해 숟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야, 내년에는 당직 받고. 알았지? 도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20년간 잃어버린 것과 유나가 맨손으로 지켜낸 것. 두 식탁 사이의 거리는 비행기로 1시간이었지만 그 사이에 놓인 20년의 무게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성운그룹 본사 45층 대회의실에 임원 15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부회장 정혜성이 스크린 앞에 서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신년 첫 안건입니다.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K-뷰티 사업 진출을 제안합니다. 스크린에 전략기획실이 6개월간 분석한 인수 후보 3개사가 떴습니다. 첫 번째 후보의 로고와 대표 사진이 화면을 채우는 순간 태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유나 코스메틱 대표이사 서유나. 태준의 턱 근육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15명의 임원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세 곳 모두 정밀 실사를 진행해 회의가 끝나자 태준이 정혜성을 회장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유나 코스메틱이 후보에 올라온 걸 왜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어? 정혜성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가장 적합한 기업이었습니다. 배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혜성아, 내가 묻는 건 사업 판단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정혜성이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업이든 사람이든 20년이면 충분히 오래 피하신 거 아닙니까? 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혜성이 고개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 논현동 유나 코스메틱 본사 회의실. 서진이 그린랩과 유나 코스메틱의 공동 비건 라인 론칭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간에 재무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긴급 보고입니다. 성운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실사 요청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서진이 공문을 받아들고 발신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성운그룹 회장 강태준. 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로 나가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성운그룹에서 우리 회사 실사 요청이 들어왔어. 뭐라고? 공항에서 그 사람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거 아니야? 엄마 회사를 삼키려는 거잖아. 유나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사 요청은 대기업이 인수 후보를 검토할 때 하는 표준 절차야.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는 사업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엄마는 왜 이렇게 침착해? 사업에 감정을 섞으면 판단이 흐려져. 서진아. 전화를 끄는 유나가 대표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 연휴에 공항에서 태준에게 명함을 건넨 자신의 행동이 이 상황을 만든 건 아닌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유나는 이사회 논의를 거쳐 실사 요청을 공식 거절했습니다. 이틀 뒤 정혜성이 유나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 대표님, 실사가 아니라 비공식 미팅입니다. 인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유나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저희 법무이사와 재무이사를 동석시키겠습니다. 비공식 미팅 당일 서울 시내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태준과 유나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태준이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성운그룹의 유통망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합작법인을 제안한다. 유나 코스메틱의 경영 독립성은 100% 보장하겠어. 유나가 제안서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도 보장하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태준의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 속에 사업을 넘어 과거의 상처가 담겨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팅이 결렬된 그날 저녁, 성북동 대저택 서재. 태준이 정혜성과 마주 앉아 처음으로 속내를 꺼냈습니다. 혜성아, 사업과 관계없이 유나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다. 그럴 기회를 만들어줘. 정혜성이 오래도록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오명희의 지시를 받아 이혼 절차를 뒤에서 도왔던 기억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사과를 하시려면 먼저 이혼의 전말을 정확히 아셔야 할 수도. 정혜성이 거기서 말을 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정혜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진은 아버지의 접근을 경계하며 그린랩의 투자 유치에 매달렸습니다. 서울과 판교의 주요 투자사 5곳을 돌며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 3곳이 같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대표님이 성운그룹 강태준 회장의 딸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성운그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시죠. 서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간 아무런 관계도 없던 아버지의 그림자가 느닷없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투자 유치가 막히자 서진이 유나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차라리 유나 코스메틱이 그린랩에 직접 투자하면 안 돼? 유나가 딸의 눈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사업은 네가 독립적으로 증명해야 해. 엄마 돈으로 하면 평생 엄마 회사 자회사로 남는 거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찾아. 네가 찾아야 내 거야. 서진이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대학병원 식당에서 도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같은 과 선배 교수가 옆에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VIP 검진센터에서 성운그룹 회장 정기검진을 맡게 됐는데 내 성이 강씨잖아. 혹시 친척이야? 도윤이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동명이인이겠죠, 뭐. 웃음기를 유지한 채 밥을 떴지만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의무기록 시스템에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사와 20년간 외면해온 아버지의 건강이 궁금한 아들 사이에서 도윤의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그 무렵 성북동 대저택의 한밤중 치매 증상이 점점 잦아지는 오명희가 간병인의 눈을 피해 1층 서재로 내려왔습니다. 잠옷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황동 열쇠를 꺼내 벽면 뒤 금고에 넣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지니고 다니며 반복한 행동이라 치매가 와도 손이 기억하는 동작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오명희가 안에서 오래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봉투를 올리고 불을 켜려는 순간 화재 감지기가 울렸습니다. 간병인이 달려와 오명희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간병인이 이 일을 집사 최 여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최 여사가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20년 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유나에게 건넨 협박 편지의 사본, 흥신소에 지급한 조작 증거 제작비 2억 원의 영수증, 운전기사 정모 씨에게 입을 다무는 대가로 3억을 약속한 자필 각서, 그리고 유나에게 보내지 않은 두 번째 편지 초안. 이혼 후에도 유나가 돌아올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어렴풋이 짐작만 했던 사건의 전모가 문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서류를 자신의 방 옷장 깊숙한 서랍에 숨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지, 치매가 진행 중인 오명희를 보호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태준이 퇴근 후 대저택에 들러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오명희가 아들의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준아, 오늘 며느리가 왜 안 보이냐? 밥은 먹었어? 태준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며느리라는 단어가 이혼 전에 기억이 뒤섞인 건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방을 나서며 복도에서 최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서재. 태준이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제주도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유나가 어린 서진과 도윤을 양쪽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강서진이라는 연락처가 떠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발신 버튼 위까지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태준이 전화기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자격이 없지. 태준이 서진에게 전화를 걸지 못한 다음 날 아침 10시
성운그룹 본사 1층 로비 보안 데스크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을 만나러 왔소. 보안 요원이 방문 기록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약속이 잡혀 있으십니까? 남자가 서류 봉투를 보안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약속은 필요 없어. 이걸 비서실에 전달해 주시오. 내용 증명이니까. 강태식? 태준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사후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나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이 월스트리트 사모펀드의 대표 자격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의 핵심은 한 줄이었습니다. 성운그룹 지분에 관한 대량 보유 공시를 오늘자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으니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태준이 보고를 받자마자 정혜성과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태식이 지분을 어떻게 확보한 거야? 당장 분석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식은 미국에 만든 세 개의 별도 법인을 통해 6개월 동안 성운그룹 주식을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각 법인이 가진 주식을 5% 아래로 유지해서 신고 의무를 피한 뒤 귀국 당일 세 법인의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서 7%에 대한 신고를 한꺼번에 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태식 개인이 원래 갖고 있던 2%를 더하면 총 9%. 정혜성이 분석 보고서를 태준 앞에 펼쳤습니다. 문제는 지분만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가진 사회이사 2명과 반계 친족 일부가 태식 쪽에 붙으면 이사회 구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태준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태식이가 뭘 원하는 건지는 알겠어. 귀국 이틀 뒤 태식이 여의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태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성운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정혜성이 미국 쪽 인맥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태준에게 긴급 보고했습니다. 태식이 6개월 전부터 회장님의 건강 이상서를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에게 유고 상황이 생기면 경영권을 잡겠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겁니다. 태준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분노 뒤에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장남인 자신에게만 회사를 넘기며 태식을 밀어낸 기억이었습니다. 동생의 원한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주 태준이 미뤄왔던 정기검진 정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가 태준을 진료실에 앉히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회장님, 췌장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2cm 남짓인데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가능한 빨리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준이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입원하면 태식이한테 회사를 넘겨주는 거야. 회장님, 시간을 끌면 수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극비로해. 박 실장하고 선생님 두 분만 아는 걸로. 태준이 진료실을 나서며 정혜성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유나 코스메틱 쪽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한 온라인 경제 매체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유나 코스메틱 서유나 대표, 성운그룹 강태준 회장의 전처, 20년 만에 재회, 사업 야빈가. 기사에는 공항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두 사람이 가까이 서 있는 보안 영상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유나의 자수성가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기사를 보고 전화기를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결국 그 집안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이용만 해. 서진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성운그룹이랑 모든 접촉을 끊자. 더 이상 관련되면 안 돼. 유나는 서진의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이사를 통해
기사의 정보 출처를 추적한 결과 라운지 보안 영상을 외부에 넘긴 공항 보안업체가 특정됐습니다. 그 업체의 최대 고객 중 하나가 성운그룹 계열 항공서비스였습니다. 태준이 직접 지시한 건지 그룹 안에 누군가가 따로 움직인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뒤늦게 기사를 확인하고 유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영상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 사이에 해명할 일이 생겼다는 뜻 아닌가요? 유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이 전화기를 내려다보다가 정혜성에게 연락했습니다. 보안 영상 유출 경로를 역추적해. 태식이 쪼갤 수 있어. 실제로 기사를 흘린 것은 태식의 측근이었습니다. 태준과 유나의 관계를 터뜨려서 태준의 사정 문제를 경영권 싸움의 무기로 쓰려는 계산이었습니다. 투자자들과 사회이사들에게 현 회장은 개인 관계를 사업에 섞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저녁 성북동 대저택. 오명희의 치매 증상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간병인이 저녁 약을 가져오자 오명희가 간병인의 손목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김 여사, 유나가 편지를 읽었는지 확인했어? 그년이 아직도 이 집에 있으면 안 돼. 마침 어머니의 상태를 보러 들른 태준이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편지와 유나라는 단어가 겹치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넘겼습니다. 태준이 돌아간 뒤 간병인이 최 여사에게 오명희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서류를 혼자 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며칠 뒤밤 성운그룹 본사 지하주차장. 최 여사가 차 한 대 앞에서 정혜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성이 차에서 내리자 최 여사가 갈색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지는 부회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성이 차 안에서 서류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협박 편지 사본, 흥신소 영수증, 금액 2억 원, 운전기사 입마금 각서에는 오명희에 잡힐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유나의 복귀를 차단하려고 준비한 두 번째 편지 초안까지. 정혜성이 서류를 든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가 밖으로 나가면 태식이 무기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정혜성이 서류를 자신의 개인 금고에 넣으며 공개 시점을 저울질했습니다. 같은 주말 도윤이 병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다가 같은 과 동료의 말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VIP 검진센터에서 꽤 유명한 분이 최장 쪽 소견이 나왔다더라. 성운그룹 쪽 사람이래. 도윤이 젓가락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대단한 환자가 오나 보네. 식사를 마치고 당직실에 돌아온 도윤이 간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환자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확인된 건 아닌데 아버지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서진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우리가 뭘 어떻게 해. 2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인데. 나도 알아. 그래도 누나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았어. 전화를 끊은 서진이 오래도록 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방 옷장 안쪽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지만 상자에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어린 시절 아버지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입학식에 써준 축하 카드.
생일마다 사준 인형 중 하나. 사진 속에서 서진을 어깨에 태우고 웃고 있는 젊은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서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지금이야? 왜 하필 지금? 서진이 오열하던 밤으로부터 사흘 뒤 토요일 오전, 유나가 서진의 성수동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유나가 비상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서진이 웅크려 있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 빈 컵들이 널려 있고 소파 옆 바닥에는 옷장에서 꺼낸 낡은 상자가 뚜껑이 열린 채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말없이 소파에 앉아 딸을 안았습니다. 서진이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프대. 유나의 등을 쓸어내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서진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건 20년 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호칭이 공포와 슬픔 속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시선을 천장으로 돌렸습니다. 눈가가 떨리는 것을 딸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 손으로 딸의 등을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왔으니까 일단 일어나. 유나가 거실을 정리하고 부엌에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서진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다가 간신히 몇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전화했어. 확인된 건 아닌데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도윤이가? 병원에서 소문을 들은 것 같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나한테 말한 거야. 유나가 국자를 내려놓고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부은 눈과 사흘간 말라붙은 입술이 보였습니다. 미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딸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청담동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3번 반복한 뒤 정혜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혜성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검진에서 췌장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입원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왜요? 경영권 분쟁 때문입니다. 지금 입원하면 태식 씨한테 빌미를 준다고 버티고 계십니다. 유나가 눈을 감았습니다. 종양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치가 좋지 않아서 시간을 끌면 수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유나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나가 20년 만에 성운그룹 본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어지는 대리석 복도를 걸으며 유나의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결혼 시절 남편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던 30살의 자신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45층 회장 집무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실 직원들이 놀란 얼굴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박 실장이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나를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네가 왜? 당신 건강 상태가 아이들한테까지 알려졌어. 아이들이 흔들리고 있어. 입원해.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건강을 걱정해서 온 것보다 아이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에 더 깊이 흔들렸습니다. 서진과 도윤이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원하면 태식이가 이사회를 장악해. 살아있어야 이사회든 뭐든 지키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유나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유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도 이 눈이 이렇게 단단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태준은 서울대학병원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형태로 입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혜성에게 경영권 방어를 맡기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태식이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법무팀이 절차상 문제를 따져서 시간을 끌어. 투자자 대응은 네가 직접 나서고. 정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맡겨주십시오. 내 입원 사실을 아는 사람은 너, 박 실장, 주치의 3사람뿐이야. 알겠지? 입원 뒤 담당 의료진이 정밀 조직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수술 전 검사에 2주일. 총 3주간의 입원 일정이 잡혔습니다. 입원 1주차 수술을 준비하는 의료진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외과 협진 목록에 강도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의국 게시판에서 자기 이름을 확인하고 곧바로 담당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해당 환자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빠지겠습니다. 김 교수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강 선생, 환자 의무 기록에는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공식적으로 배제할 사유가 없네. 무엇보다 자니가 최근 발표한 논문의 수술 방법이 이 환자한테 가장 맞아. 도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명단에서 보고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곱씹었습니다. 박 실장을 통해 도윤이 이 병원에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이번 2주차 첫 퇴진 날 아침, 도윤이 흰 가운을 입고 의료진 4명과 함께 1인실에 들어섰습니다. 태준이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아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태준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도윤이 차트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윤 전문의입니다. 외과 협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태준이 감정을 억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진 내내 두 사람은 서로를 환자분과 선생님으로만 불렀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의료진이 병실을 나섰습니다. 도윤이 복도 끝 비상계단 앞에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여자친구 소율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같은 층에 수술 일정이 있어 일찍 출근한 소율이 도윤의 상태를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커피 좀 마셔야겠다. 소율이 더 묻지 않고 자판기로 가서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윤이 소율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아직 말하지 않았다는 걸 소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보통이 아니라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 태식 쪽의 정보원이 병원 안에서 태준의 입원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태식은 곧바로 경제매체 2곳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성운그룹 회장 건강 이상설, 경영 공백 장기화 우려. 성운그룹 주가가 하루 만에 8% 떨어졌습니다. 태식은 이 타이밍에 맞춰 이사회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 2주차 말 정혜성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닫고 태준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정혜성이 갈색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서류는 최 여사가 어머님 서재 금고에서 발견한 겁니다. 태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협박 편지 사본, 흥신소 영수증, 운전기사 입마금 각서, 보내지 않은 2번째 편지 초안.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는 태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혜성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어머님의 지시를 받아 사모님의 변호사 선임을 방해했습니다. 이혼이 빨리 끝나도록 뒤에서 도왔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쥔 채 얼굴을 손으로 덮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체계적으로 아내를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수액줄을 단 채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성북동에 가야 해. 복도에서 소란을 들은 도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술 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무리하게 움직이면 수술 일정이 틀어집니다. 태준이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너와 서진에게 그리고 너희 어머니에게 미안하다. 도윤의 손이 가운 주머니 안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보호자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윤이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잠시 서성였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 밤 태준이 병실에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일의 진실을 알게 됐어. 어머니가 너한테 한 일을, 네가 왜 그렇게 깨끗하게 떠났는지 이제야 알았어. 직접 만나서 할 말이 있어. 유나는 도윤에게 이미 상황을 들은 뒤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게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유나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이 수술 무사히 마친 다음에 하자. 지금은 수술부터 받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가 청담동 자택 거실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볼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혼자 짊어졌던 비밀의 무게가 마침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원 3주차 수술 전날 밤 도윤이 당직실에서 수술 계획서를 펼쳐놓고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소율이었습니다. 내일 수술 몇 시야? 아침 7시. 밥은 먹었어? 라면 먹었어. 수술 전날에 라면이 뭐야? 내가 뭐 사다 줄까? 괜찮아. 이거 끝내고 자야 돼. 소율이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인지 안 물어볼게. 근데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도윤이 수술 계획서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끝나면 얘기할게. 다 끝나면. 수술 당일 아침 6시 반 도윤이 수술실이 있는 층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아직 내리고 수술복 위에 흰 가운을 걸친 채였습니다. 도윤아. 뒤에서 소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층에 수술 배정이 있어 일찍 나온 소율이 도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돌아섰습니다. 소율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도윤의 팔을 한번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돌아서서 수술실 문을 밀었습니다. 수술 전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이 자기가 맡은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종양이 큰 혈관에 붙어 있어서 떼어내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혈관 주변을 조심스럽게 분리해야 하는데 영상으로 본 것보다 유착이 심할 수 있습니다. 동료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마취가 완료됐습니다. 도윤이 수술대 위에 누운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스크 안에서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꼭 살아나오세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6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습니다. 4시간째에 접어들었을 때 긴박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종양과 혈관 사이의 유착이 영상에서 본 것보다 심했습니다.
분리 과정에서 가느다란 혈관이 터지며 피가 번졌습니다. 김 교수가 도윤을 봤습니다. 강 선생, 어떻게 할 건가? 도윤의 눈이 수술 부위에 고정됐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수천 시간의 수련과 연구만이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해 혈관 뒤쪽부터 먼저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혈이 멈추고 종양이 깨끗하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수술은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 공간. 유나가 새벽 5시부터 와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서진이 오전 업무를 정리하고 도착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침 회의를 마친 정혜성이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의 대화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순간 서진이 양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왼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오른손으로 정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혜성이 고개를 숙인 채 서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됐고 눈으로 본 소견상 주변으로 번진 흔적은 없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어머니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 성공이야. 경영 공백 대응 방안 바로 가동해. 전화를 끊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살았다는 안도에 눈을 감았습니다. 정혜성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태준이 회복실에서 흐릿한 눈을 떴습니다. 유리창 너머 대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유나와 서진의 실루엣을 알아본 태준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대기실에 나와 전했습니다. 환자분이 잠시 눈을 뜨셨다가 왔어라고 한마디 하시고 다시 주무셨습니다. 서진이 대기실 의자에서 고개를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태준의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유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청담동 자택에서 직접 전복죽을 도자기 용기에 담아 병원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진은 달랐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 병원까지 왔지만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과일이나 음료를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둘째 주 초에는 병실 문 앞까지 와서 잠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둘째 주 중반 서진이 마침내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이 침대에서 딸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진아. 서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죽 식기 전에 드세요. 그날 이후부터 서진은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대화는 날씨나 음식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에만 머물렀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이른 단계에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추가 항암 치료 없이 석 달 간격으로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5년 안에 재발하지 않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도윤이 의료진 회의실에서 검사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분리를 맡았던 부분에서 암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한 줄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의자에 깊이 기대앉은 도윤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퇴원을 앞둔 수술 후 둘째 주 태준이 서진과 도윤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태준이 서류를 한 장씩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것, 운전기사와의 관계를 꾸며낸 것, 운전기사에게 돈을 줘서 입을 막은 것, 이혼 뒤에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하게 두 번째 편지를 준비한 것. 할머니의 잘못이 크지만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건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이 서류를 직접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산 거야? 엄마가 왜 떠났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한 적 있어? 태준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못했다. 비겁했다.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려는 순간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지금 중요한 건 20년 전이 아니라 이 서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야. 일단 끝까지 듣자. 서진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아버지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서진이 가까스로 숨을 고르더니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서진이 병실을 나섰습니다. 퇴원 후 태준은 제주 서귀포에서 4주간 요양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성이 예약한 호텔이 윤아의 별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정혜성이 일부러 그 위치를 고른 것이었습니다. 태준도 알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도착 첫날 저녁 해안 산책로에서 산책을 나온 윤아와 자연스럽게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2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 첫 주 정혜성이 제주로 내려와 별도로 윤아와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서귀포의 한 카페에서 정혜성이 윤아 앞에 앉았습니다. 20년 전 어머님의 지시를 받아 사모님의 변호사 선임을 방해한 건 저였습니다. 그룹을 지킨다는 핑계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데 가담했습니다. 그 죄를 20년간 안고 살았습니다. 정혜성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윤아가 커피잔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회장님의 사과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 빚은 제 아이들을 지키는 것으로 갚으세요. 정혜성이 고개를 들어 윤아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안 산책이 매일 저녁 일과가 되어 둘째 주로 접어든 어느 날 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윤아에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네가 떠난 날 나는 인천공항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갔어. 30분을 앉아 있다가 차를 돌렸어. 윤아가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탑승구에서 게이트가 닫힐 때까지 뒤를 돌아봤어.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두 사람의 발걸음 사이를 채웠습니다. 태준의 볼 위로, 윤아의 볼 위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귀포 해안 산책에서 돌아온 주말의 토요일 아침, 서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릴랩 기술팀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대표님 박지영 박사가 어제 사직서를 내고 뉴셀 바이오로 넘어갔습니다. 서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IT팀이 퇴사 전 2주간의 접속 기록과 전송량을 분석했는데 박 박사가 우리 핵심 배합빛의 종과 공정 데이터, 임상 원자료를 개인 저장 공간으로 빼돌린 정황이 나왔습니다. 서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실험실에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으며 포뮬러를 완성한 동지였습니다. 서진이 이를 악물고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긴급 가처분 신청하고 형사 고소도 준비해 주세요. 법무법인이 박지영 박사의 이직 경위를 추적한 결과가
며칠 뒤 올라왔습니다. 뉴셀 바이오의 최대 투자자가 태식이 운영하는 펀드의 자회사였습니다. 그 자회사가 뉴셀 바이오에 박 박사 영입 비용으로 15억 원을 따로 넣었고 박 박사의 이직 조건에는 기존 연봉의 3배와 연구소장 직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보고서를 읽다가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합작법인을 백지화해야 할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태식이가 뒤에서 우리 연구원을 빼갔어. 아버지 세계에 발 들여놓는 순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유나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감정하고 사업을 분리해서 판단해, 서진아. 엄마는 맨날 그 말이야. 분리해, 분리해. 엄마는 20년 전에 분리할 수 있었어? 유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시기 성북동 대저택에서는 오명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고 간병인을 가족으로 착각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담당 의사가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더 이상 자택에서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준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유나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분노가 아직 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야 하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태준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 요양시설에 모셔야 할 것 같다. 당신 어머니 일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야. 유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엄마를 협박해서 쫓아낸 사람인데 왜 엄마가 그 사람 요양 문제까지 상의를 받아야 해? 서진이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누나, 할머니가 과거에 한 일은 잘못이 맞아. 근데 지금 할머니는 자기가 뭘 했는지도 기억 못하는 환자야. 환자한테 과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할머니 편을 드는 거야? 할머니 편이 아니야. 환자를 방치하는 건 의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서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접 만나서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남매가 마주 앉아 2시간 넘게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서진이 커피잔을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의대 간 것도 매년 설날 당직 자원에서 명절 피한 것도 다 그 사람 때문인 거 알면서 왜 그래? 도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할머니 편 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아픈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게 나한테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의사여서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래.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해하지 못한 채 각자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온 도윤이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지 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소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율아, 나 할 얘기가 있어. 응, 말해. 나한테 아버지가 있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환자야. 전화기 너머로 소율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뒤 소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만나서 얘기하자. 오명희의 분당 요양시설 입소 당일 집사 최 여사가 오명희의 짐을 직접 챙겼습니다. 30년간 모셨던 안방의 옷장을 열어 좋아하시던 옷을 골라 가방에 넣고 침대 머리맡 가족사진 액자와 찻잔 세트를 따로 포장했습니다. 요양시설에 도착한 최 여사가 시설 직원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아침은 꼭 흰죽으로 드셔야 합니다. 잠은 왼쪽으로 누워야 주무시고 밤에 불을 완전히 끄면 무서워하시니까 작은 등은 켜두세요. 오명희가 새 방을 둘러보며 불안한 눈으로
최 여사를 잡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해. 최 여사가 오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가 댁이에요, 어머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오명희가 최 여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주인과 일꾼이라는 이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린랩의 형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법률 비용만 3억 원이 넘었고 핵심 연구원이 빠지면서 신제품 3종의 개발이 반년 넘게 밀렸습니다. 예상 매출 15억 원이 증발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은 현금 8억 원으로는 6달을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그린랩에 긴급 운영 자금 20억 원과 그룹 법무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서진이 잘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은 안 받아. 그 돈 받는 순간 그린랩은 성운그룹 하청업체야. 태준이 전화를 끊고 정혜성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유나가 직접 나섰습니다. 유나 코스메틱 대표실에 서진을 불러 앉혔습니다. 서진아, 네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건 아버지 돈이 아니라 합작법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야. 서진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야말로 20년 전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혼자 다 감당했잖아. 협박당하면서도 자기를 설득하면서 떠났잖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유나의 입이 멈췄습니다. 딸의 말이 정확히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유나가 처음으로 딸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그때 엄마가 떠난 건 합리적 판단이 아니었어. 서진이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한테 편지를 받았어. 너랑 도윤이를 서자 취급하겠다고 엄마의 외도 증거를 언론에 흘려서 너희가 평생 수치를 안고 살게 하겠다고. 너희를 지키려면 떠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이걸 왜 말 안 한 거야? 너희가 할머니를 미워하면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지금까지 보여준 강한 모습은 다 연기였어? 유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협박 때문에 떠났지만 떠난 뒤의 삶은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낸 거야. 공주시 재래시장에서 비누 만든 것도 이 회사를 세운 것도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의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자기가 믿어온 이야기가 뿌리째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이 혼자 분당 요양시설을 찾아갔습니다. 면회실에서 휠체어에 앉은 오명희가 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명희가 서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나야, 밥 먹었니? 오늘 점심에 미역국 끓여줄까? 서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평생 가장 미워하고 쫓아냈던 며느리의 이름을 치매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다정하게 부르는 할머니. 서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면회실 의자에 30분간 앉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위에 더 심각한 문제가 겹쳤습니다. 태식의 변호사가 법원에 오명희의 재산 관리를 위한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서 태식 자신을 후견인으로 세워달라고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태식의 주장은 오명희가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오명희의 주식을 태준이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태식의 힘이 크게 커져서 경영권 판도가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준의 수술 후 첫 정기검진에서 암 수치가 정상보다 2배 높게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재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도윤이 검사 일정을 직접 잡으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숨기거나 미루지 마세요. 도윤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눈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병원 옥상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에게 검사 결과를 전해 듣고 서울로 올라온 유나였습니다. 유나가 태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태준이 난간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과했나? 이 나이에 다 되찾으려고 한 게. 유나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되찾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했잖아. 서귀포에서 당신이 한 말이야. 병원 옥상에서의 밤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 회의실. 유나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 뚜껑을 열었습니다. 태준, 정혜성, 서진, 도윤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화이트보드에 숫자 1, 2, 3을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세 가지야. 포뮬러 유출 소송, 오명희 후견인 소송, 태준 씨 건강 추적. 흩어져서 각자 싸우면 진다. 서진과 태준이 동시에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마커로 이름을 적어 나갔습니다. 포뮬러 소송은 서진이랑 정 부회장님이 맡아. 후견인 소송은 내가 나갈게. 건강관리는 도윤이가. 매주 월요일 전원 화상회의로 진행 상황 공유하자. 태준이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매출 500억 기업을 일군 사업가가 자기 가족 전체의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돌려 감추었습니다. 포뮬러 소송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진의 법무법인이 박지영 박사의 자료 반출 기록과 디지털 분석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유나 코스메틱 특허팀이 뉴셀 바이오의 최근 특허 출원을 분석한 감정서도 나왔습니다. 그릴랩 포뮬러와 90% 이상 겹쳤습니다. 서진이 정혜성을 찾아갔습니다. 부회장님, 뉴셀 바이오 뒤에 태식 씨 자금이 들어간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쪽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정혜성이 자신의 인맥을 통해 태식의 자회사에서 뉴셀 바이오로 15억 원이 흘러간 기록과 박 박사 영입 비용 명목의 자금 집행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서진의 법무법인이 이 자료를 묶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소송과 동시에 서진은 유출된 포뮬러 세종의 배합비를 바꾼 다음 버전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유나 코스메틱 연구소에서 연구원 3명이 합작법인 기술 협력 조항에 따라 그린랩에 파견됐습니다. 서진이 파견 연구원들과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일하는 거야.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고집에서 한 발 물러선 순간이었습니다. 후견인 소송은 유나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태준과 서진이 놀라며 말렸습니다. 엄마가 왜 거기에 나가? 유나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태식 씨의 주장은 태준 씨가 어머님 주식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거야. 이걸 깨려면 강 씨 집안이 아닌 사람이 나서야 해.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은 오명희 여사한테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려는 사람이야. 서진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날 서울가정법원. 유나가 서진과 도윤이 신청한 참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참고인은 오명의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전 며느리입니다. 20년 전 오명희 여사의 협박으로 이혼을 당한 사람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명희 여사에게 가정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병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환자의 주식을 경영권 싸움의 도구로 쓰는 것은 환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명의 여사의 재산은 건강하실 때 본인이 결정하신 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태식 쪽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참고인이 왜 강태준 회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합니까? 윤아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강태준 회장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자의 존엄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윤아의 진술을 기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아의 법정 진술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20년 전 재벌가에서 쫓겨난 전 며느리, 법정에서 시어머니의 존엄을 지키다. 기사가 퍼지면서 오명희의 과거 협박과 외도 조작의 전말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성운그룹이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과거 경영진 가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그룹 차원의 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법원은 태식의 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기각 사유를 읽었습니다. 신청인 강태식이 환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환자의 주식을 자신의 경영권 확보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중립적인 전문 후견인을 따로 지정했습니다. 오명희의 주식은 치매 전에 작성된 위임장에 따라 태준이 행사하되 후견인이 감독하는 구조로 확정됐습니다. 태식의 두 번째 도전이 법적으로 막혔습니다. 태준의 정밀 검사 결과는 2주 뒤에 나왔습니다. 수술 부위 주변에 암이 다시 자라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암 수치가 올라간 원인은 수술 뒤 연결 부위에 생긴 가벼운 염증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이 김 교수와 함께 결과를 확인한 뒤 병실이 아닌 병원 1층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태준이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버지. 병원 밖에서 의사가 아닌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른 첫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이 잠깐 멈칫하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았지만 두 손의 온기가 만났습니다. 합작법인 출범이 다시 추진됐습니다. 서진이 태준의 자금 제안을 이번에는 형태를 바꿔 받아들였습니다. 성운그룹이 그린랩에 직접 돈을 넣는 게 아니라 합작법인에 대한 출자금으로 넣는 구조였습니다. 출자 계약서 서명식에서 서진이 펜을 들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수익률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장님. 태준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자신감이 내 엄마를 닮은 거다. 부녀가 처음으로 사업가 대 사업가로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태식은 검찰 수사와 후견인 신청 기각이 겹치면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미국 본사 이사회가 태식의 대표직위를 해임했습니다. 태식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태식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정혜성을 통해 태준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네가 돌아올 자리는 성운그룹 안에 항상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돌아와라. 아버지가 우리 둘한테 원했던 건 빼앗는 게 아니라 함께 키우는 거였을 거다. 태식이 창밖 구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정혜성이 모든 분쟁이 마무리된 뒤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힘을 써야 할 곳은 이사회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태준이 정혜성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혜성아, 2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진실을 말해줬으면 다 달라졌을 거야. 근데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정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빚이 갚아진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합작법인 유나-마이너스 그린 바이오의 출범 행사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윤아가 공동대표로, 서진이 연구개발 총괄 이사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500명의 초청 인사와 100여 명의 기자 앞에서 두 모녀가 나란히 섰습니다. 귀빈석 첫 줄에서 태준과 도윤이 나란히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멋지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멋지다. 리셉션에서 서진이 해외사업부에 합류한 재미교포 마케팅 담당자 데이비드 강과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가 명함을 건네며 해외 시장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진이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리셉션이 끝난 저녁, 태준이 윤아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 공항에서 만난 날 그 까르띠에 시계를 왜 차고 있었어? 윤아가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버리려고 몇 번이나 서랍에서 꺼냈는데 매번 다시 손목에 채우게 되더라. 습관인지 미련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태준이 윤아의 손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게 미련이었으면 좋겠다. 윤아가 태준의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20년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길고 긴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소리내어 인정하는 밤이었습니다. 합작법인 출범으로부터 석 달 뒤 2026년 설날 연휴. 이야기가 시작된 바로 그 설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설 전날 오후 태준이 제주공항에 도착해 렌터카에 올랐습니다. 트렁크에는 전날 밤 직접 고른 소고기 사골과 떡국떡, 그리고 작은 종이 가방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종이 가방 안에는 20년 전 윤아가 성북동 대저택에 두고 간 대학 졸업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20년간 서재 서랍에 보관해온 것으로 윤아의 물건 중 유일하게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윤아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서진이가 올해는 다 같이 설을 쇠자고 했어. 도윤이도 이번에는 당직을 바꿨대. 태준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떡국 재료를 가져갈게. 소고기 사골 육수를 직접 끓여볼 테니. 20년 만에 처음 받은 가족 식탁으로의 초대였습니다. 태준이 가족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말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윤아의 별장 부엌. 태준이 전날 밤부터 8시간 동안 끓인 사골 육수 냄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 떡국떡을 올려놓고 서툰 손놀림으로 팔을 썰었습니다. 윤아가 부엌에 들어와 냄비 뚜껑을 열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국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래, 얼마나 빼야 돼? 빼는 게 아니라 물을 더 넣어야지. 윤아가 자연스럽게 옆에 서서 간을 조절했습니다. 두 사람의 팔꿈치가 스칠 듯 가까웠습니다. 서진이 식탁에 수저를 놓다가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나란히 서서 떡국을 만드는 부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성북동 대저택 부엌에서 봤던 장면이 겹쳤습니다. 서진의 손이 수저를 든 채 멈췄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도윤이 누나의 눈에 물기가 어리는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사람이 별장 거실의 원목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떡국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숟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흘렀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1년 전 공포와 슬픔 속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오랜 시간에 걸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회장님도 아버지도 아닌 아빠. 태준이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떡국은 매년 아빠가 끓이는 걸로 하자. 간은 엄마가 맞추고. 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사람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매년 끓일게. 태준이 의자 옆에 놓아둔 종이 가방에서 졸업 앨범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네가 두고 간 건데 20년 동안 서재에 있었어. 유나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약학대학 실험복을 입고 웃고 있는 24살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이 사진 아직 있었어? 서진이 앨범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대학 때 진짜 예뻤네. 도윤이 옆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지금도 예쁘시잖아. 유나가 웃으며 도윤의 머리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20년간 불가능했던 가족의 대화가 식탁 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식사 후 도윤이 태준을 별장 테라스로 불러냈습니다. 한겨울 제주 바다가 두 사람 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지난주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암 수치가 정상 범위에 완전히 안착했고 김 교수님도 재발 소견 없다고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검사는 6달 뒤에요. 태준이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이 내주치 이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도윤이 난간에 팔을 기대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볼 거니까 건강관리 소홀하시면 아들한테 혼납니다. 태준이 웃었습니다. 부자가 처음으로 편안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유나와 태준이 단둘이 서귀포 해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태준이 걸음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나는 재결합이니 재혼이니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싶지 않아. 다만 남은 시간을 내 옆에서 보내고 싶다. 유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름표는 필요 없어. 대신 약속 하나만 해. 이번에는 도망치지 마. 어머니 때문이든 회사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도망치지 마.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도망가. 두 사람은 손을 잡지도 포옹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란히 걸으며 해가 지는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1년 뒤 2027년 봄 유나 마이너스 그린 바이오의 첫 제품 바이오 블룸이 출시 석 달 만에 국내 비건 화장품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에 동시 입점하며 해외 매출이 전체의 30%를 넘겼습니다. 서진이 업계 시상식에서 올해의 혁신 대표상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서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상은 20년 전 충남 공주시 재래시장에서 한방 비누를 만들어 팔던 제 어머니의 것입니다. 객석 둘째 줄에서 유나와 태준이 나란히 앉아 딸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태준의 옆자리에는 합작법인 해외사업부에서 서진과 함께 일하다 연인이 된 데이비드 강이 앉아 서진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27년 여름, 도윤이 서울대학병원 최연소 부교수로 승진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에서 적용한 수술 방법을 정리한 논문이 국제학회지에 실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승진 축하 겸 가족 식사 자리에서 도윤이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의대를 선택한 건 어렸을 때 아빠가 출장 갈 때마다 하셨던 말이 기억나서였어요. 태준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아프면 안 된다. 빨리 나아야 한다. 그 말이 맨날 귓가에 맴돌았어요. 언젠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내가 직접 치료하고 싶었거든요. 태준의 고개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부재한 아버지를 의학이라는 방식으로 곁에 두려 했다는 아들의 20년. 태준이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옆에 앉은 소율이 도윤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2028년 설날 서귀포 유나의 별장. 3년 전 태준이 혼자 떡국을 먹던 그 설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태준과 유나,
서진과 약혼자 데이비드, 도윤과 여자친구 소율, 6명이 북적이는 명절 아침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태준이 약속대로 떡국을 끓이고 유나가 간을 맞췄습니다. 서진이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떡국이 좀 짜긴 한데 맛은 있어. 거실 한쪽에서 최 여사가 제주까지 내려와 밑반찬을 준비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식구가 늘었네. 저녁 식사 전 태준이 태블릿으로 요양시설의 오명이와 화상을 연결했습니다. 가족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날이에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오명이가 화면 속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나가 화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유나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명이의 흐릿한 눈동자에 순간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유나야, 잘 왔어. 밥 먹었어?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치매 속에서도 가장 깊이 새겨진 이름이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내쫓았던 며느리였다는 사실 앞에서 가족 모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상이 끝나고 식탁이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이름은 기억하시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건 가장 강한 감정이 담긴 사람이래. 그게 사랑이든 미안함이든.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해. 식탁의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젊은 가족들이 거실에서 보드게임을 하며 웃는 소리가 별장을 채웠습니다. 태준이 거실 한쪽 벽에 새로 걸린 2장의 가족사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20년 전 제주도 가족여행 사진, 어린 서진과 도윤을 아는 유나와 그 뒤에서 웃는 젊은 태준. 다른 하나는 지난 추석에 이 별장에서 처음 찍은 4사람의 사진. 두 사진 사이 20년의 빈 시간이 보이지 않는 액자처럼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마저도 이제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설날 밤 11시 젊은 가족들이 잠든 별장에서 태준과 유나가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보이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네가 나를 못 본 척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유나가 웃었습니다. 못 본 척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커피잔을 떨어뜨렸잖아. 라운지 전체가 쳐다봤는데 어떻게 못 본 척을 해? 그 커피잔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 떨어뜨린 물건이다. 유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조용한 웃음소리 위로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겹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유나는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태주는 단 한 번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옷장 속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속였고 도윤은 매년 설날마다 당직을 자원하며 빈자리를 외면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20년이나 지난 뒤에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태준이 떨어뜨린 커피잔 하나가 20년의 침묵을 깨뜨렸고 유나가 내려놓은 명함 한 장이 닫혀 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이 입 밖에 꺼낸 아빠라는 2글자가 20년의 원망을 녹였고 도윤이 수술대 위에서 떨리는 손을 다잡은 것이 부자의 시간을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니까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가족이든 마음속에 묻어둔 미안함이든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